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수도 키이우를 극비리에 전격 방문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 강경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는 내팽겨치고 해외로 나갔다고 비판하며 일부는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폭력 범죄가 지난해 대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이들은 범죄 대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태평양 수면 위로 약 20초간 급강하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해수면까지 불과 200여 미터를 남겨두고 회복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상위 20곳 중 무려 16곳이 모두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이외 중에선 미국의 플로리다주가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깜짝 방문은 이 전쟁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처음 찾아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새벽 4시 15분 전용기 에어포스 1으로 워싱턴 인근 앤드류 합동기지에서 출발해 키이우로 향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오늘 밤 워싱턴을 출발해 내일 낮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가짜 일정표를 어제 배포했는데 실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워싱턴을 떠난 지 12시간 이상이 지난 때로 폴란드 국경 지역에 도착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로 2개월여 만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답방한 것입니다. 전쟁 발발 1년을 즈음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등지를 중심으로 대공세를 퍼부을 조짐을 보인 상황에서 탱크 등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 의사를 재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로 떠나면서 내놓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곧 1주년을 맞이한다며 오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주권 그리고 영토 보전에 대한 변함없고 굴하지 않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걸친 여러 나라들과 전례 없는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며 이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이 분열돼 있다는 푸틴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고 강조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 규모의 새 군사 원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포탄과 대장갑 시스템, 방공 레이더 등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장비 제공이 핵심적인 지원 사항으로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대러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를 정기적으로 폭격을 받는 전쟁 중이자 그를 보호할 미군도 없는 나라라며 현대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통령의 해외 방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 강경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는 내팽개치고 해외로 나갔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공화당의 일부 대표 강경파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내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2024년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는 그가 방치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그가 거기 있는 동안 나와 많은 미국인은 그는 지구 반대편 국경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곳 국내에서 우리의 국경을 안전하게 하려는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자들이 물밀듯 몰려오고 있어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멕시코와의 국경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우리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대륙에 날아다니게 하는 국가적인 굴욕도 겪었다고 비판하고 국내 국경이나 제대로 관리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 의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 국경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이든은 낮잠이나 자려고 델라웨어 집으로 갔다며 대통령의 날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을 버리는 게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공화당 내 강경파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지난 5일 오하이오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노퍽 서던 철도의 화물 열차가 탈선 사고를 일으켜 일부 화차에 실린 유해물질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은 대통령의 날에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 대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로 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배우인 거기 지도자는 지금 분명히 우리 미군을 세계 전쟁을 위해 통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미국의 얼간이를 탄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미디언 겸 배우 출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에게 노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도부를 포함한 일부 공화당 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퍼주기를 한다면서 무조건적인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경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강도, 중범죄 등 폭력 범죄는 1년 전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뉴욕의 고령층들은 범죄 대상의 두려움이 커지면서 위축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65세 이상 고령의 뉴요커들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가 빈번한 탓에 고령층들이 여전히 위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노인, 시니어 센터 방문객 수로 예전처럼 매일 노인센터를 찾던 이들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노인센터는 팬데믹 전에 매일 300에서 500명이 방문했지만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150명이 방문하던 브롱스 시니어 센터 역시 방문객이 70명에서 8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코로나19 상황은 완화됐지만 센터에 오가는 길에 노인을 타겟으로 삼은 범죄가 발생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부 고령 뉴요커들은 센터 측에 셔틀 차량을 요청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에 30년 넘게 거주했다는 한인 여성 김 모 씨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꼭 필요할 때만 외출하고 전철을 탈 때에는 지인들과 함께 탑승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을 위한 더 많은 자원과 공공안전도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대 연구에 따르면 뉴욕 주민 6명 중 거의 1명꼴 약 320만 명의 뉴욕주 거주자가 65세 이상이며 특히 뉴욕시 65세 이상 인구는 2040년까지 1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고령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있는데 안전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는 고령층이 범죄 대상자가 됐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12월 하와이에서 이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21초간 태평양 수면 위로 급강하였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해수면까지 불과 236m를 남겨두고 가까스로 고도를 회복해 사고를 면했습니다. 김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등에 따르면 연방항공청 FAA는 지난해 12월 18일 하와이 마우이 섬 카올루이 공항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를 조사 중입니다.
보잉 777기를 사용한 유나이티드 항공 1772편은 이륙한 지 1분 뒤 하와이 마우이 섬의 카올루이 공항 상공 고도 670m에서 바다를 향해 434m까지 추락했다가 가까스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여객기는 약 8에서 10초간 다시 급강하하다가 다시 급상승하며 정상적인 비행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수면까지 남은 거리는 236m로 5에서 6초만 늦었더라도 대형 추락 사고로 이어질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추락 직전 사고를 극적으로 면하면서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가족과 함께 탑승했던 로드 윌리엄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이륙 직후 무서운 기세로 급상승했다. 롤러코스터 맨 꼭대기에 오른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행기가 급강하하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도 타고 있어서 침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실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좌석을 붙잡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FAA 및 조종사 조합과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의 조종사들은 모두 2만 5천 시간의 비행 경험이 있으며 사고 이후 추가 훈련도 받았습니다. 미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사고가 난 당일 카올루이 공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6월 뉴저지 뉴아크 공항에서 같은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끼리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나기도 했으며 이번 달 7일에는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을 떠나 뉴저지주 뉴아크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탑승객이 소지한 노트북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20곳 가운데 16곳이 중국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 허브 중 일부가 수위 상승과 극단적 기후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중국 이외의 지역 중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보도의 전장 기자입니다. 기후 위험을 조사하는 호주의 XDI는 2050년까지 기온 상승이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기후 모델과 환경 데이터를 통해 전 세계 2,600여 개 지역을 평가했습니다. 이 자료는 세계 경제의 엔진룸 가운데 일부가 해수면 상승, 하천 범람, 산불과 같은 재앙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또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XDI는 밝혔습니다. 그 결과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돼 중국 국내 총생산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장수성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혔고 이웃한 산동성과 허베이성 등 주요 철강 생산기지가 2위와 3위를, 홍수가 잦은 중부 허난성이 4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제조업이 아시아로 이전하면서 이미 취약한 중국 전역에 인프라 투자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영향에 더 취약해졌다고 XDI는 밝혔습니다. 중국 외의 지역으로는 플로리다주가 10위로 가장 위험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19위, 텍사스주 20위, 뉴욕주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에서는 9곳이 상위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안 햄든 XDI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이미 전 세계 기상 이벤트에 상당한 영향을 느끼고 있으며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XDI의 공동 설립자인 칼 말로는 기후가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점점 더 결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더 취약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저지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식품업계 구인난이 지속되면서 업체들이 퇴사한 직원들을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미조리주와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퇴직자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됐지만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역 공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클린 윌리엄스 제너럴 밀스 CPO는 퇴직자들을 그들이 전에 있던 업무에 바로 투입하면 훈련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경험이 적은 근로자들에게는 멘토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식료품 도매업체인 어소시에이트 홀세일 그로서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퇴사한 직원을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재고용률이 4배가 증가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2 회계년도 국가별 방문 비자 거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17.93%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와 직전이었던 2020년 8.46%, 2019년 7.69% 수준보다 무려 10%포인트 치솟은 것입니다. 지난 2014년 21%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행진을 보이며 2017년 9.5%, 2018년 7.9% 등으로 한 자릿수대를 유지해오던 한국의 방문 비자 거부율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방문 비자 거부율이 최근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한 심사가 그만큼 까다로워지면서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비자 면제국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김광석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선관위가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뉴욕 한인사회 각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시민법정을 통해 공론화시키는 방안으로 부당한 판정 결과를 시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예비후보 측은 김 예비후보의 출마 자격을 제한시키기 위해 선거 공고 직전 긴급하게 선거 운영 규정을 제정한 점과 진 강 후보와 강 후보의 선대위원장 등이 참여해 개정한 회칙을 토대로 김 후보를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던 점, 경력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고 참고용으로 치부해버린 점, 회장 출마 자격 범위를 되도록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정해진 회칙 10장 44조를 위반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에 건강 및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1월 뉴저지 포틀리의 첫 뉴저지 오피스 개소 이후 두 번째 오피스를 팰리세이드 파크 410 브로드 애비뉴에 개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CS는 팰리세이드 파크 오피스는 공공보건부, 이민부, 인력개발부, 정신웰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지만 특정 서비스의 경우 예약에 한해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CS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요 정치인과 커뮤니티 리더, 미디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피스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